그게 가능해? 나무 위키 찾아보면 되는 거 아니야? 답은 다 프린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해줘야겠죠. 오늘 배울 파트 경제적인 침탈 파트고요. 여기서 서술형 출제했으니까 열심히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양이 많진 않은데요. 중간에 졸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전 시간에 잘. 네, 그러니까 충분히 잤으니까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 경제적 침탈 파트는 세 시기로 나눠서 잘 봐야 돼. 그래서 조금 모르겠어요. 개항 이후의 시점, 그리고 이모군란 이후의 시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관타천 이후의 시점. 이 세 시기로 나눠서 각각의 시기에 계속해서 서구 열강들은 경제적인 침탈을 하는데 조금씩 특징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특징이 어떻게 다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기에 맺었던 조약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어떠한 경제적인 침탈을 당했는지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장 먼저 이미 다 배웠던 조약들인데 경제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볼게요. 개항 직후 바로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을 했었죠. 부산을 시작으로 원산, 인천 세 개의 항구를 개항하게 되었고 10조에 따르면 영사재판권을 인정해 줌에 따라서 영사재판권이 뭐였냐? 일본 사람이 조선 땅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걸 조선인이 심판한다? 아니면 일본인이 심판한다? 일본인이 심판한다. 그 말인즉슨 경제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일본 상인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약탈적인 무역을 자행하거나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조선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모든 심판이 일본인에게 넘어간다라고 하니까 일본 상인들이 제멋대로 굴 확률이 높아지는 거겠지. 그리고 나서 부속조약이었던 조일수 조의 부록을 보시면 항구로부터 일본인들이 드나들 수 있는 거리, 그걸 간행이정이라고 하는데 간행이정을 심리로 규정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항구에만 머무를 수 있었던 여기만 들어올 수 있었던 일본인들이 간행이정 심리가 규정됨에 따라서 요만큼의 영역에 드나들면서 이렇게 요 안에서 교류를 할 수 있었던 거지. 이 영역을 우리가 거류지라고 불러. 조일수 조교 부록을 통해 항구보다는 조금 더 넓어진 조그마한 영역에 일본인들이 조금은 드나들면서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7조에 보시면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 사용이 가능했어요. 조선의 땅인데 조선의 물건을 사고 팔 건데 일본인들은 제멋대로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 말인 거지. 환전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리고 조일 무역규칙에서는 쌀과 잡곡을 일본인들이 수출할 수 있다. 그러나 얼마만큼 수출할 수 있는지는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녹화가 되고 있는 거 맞지? 네. 이렇게 얼마만큼 수출할 수 있는지는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곡물이 무제한으로 유출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조약이었죠. 그래서 이 안에서 조선인들이 생산한 쌀을 일본인들이 정말 무제한으로 유출해가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 언급드린 모든 조약 속에는 관세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아요. 관세는 상품에 매겨지는 세금이잖아, 그치? 세금 없이 거의 원가에 가까운 싼 가격의 물건들을 전부 다 수출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고 일본은 이득이었던 거지. 우리는 세금을 매겨서 팔지 못하고 일본은 세금 없이 싼 값에 사가고. 지금까지 이 시기의 특징을 요약해보자면 거류지 모양이 발달을 해요. 이것의 양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왜 노란색이 없나? 노란색도 쓰고 좋은 곳으로 노란색. 자, 보시면 항구 여기에 바다 건너 일본인들이 들어오겠죠. 일본 상인들은 정해진 구역 밖으로는 못 나가요. 근데 대부분의 조선인들, 소비자들은 내륙 깊숙이 집을 짓고 살고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조선 상인들은 이 안에
안에 살아.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교류를 하냐? 바로 중간 상인들의 도움이 필수적이야. 일본 상인들은 항구 근처에 거주하면서 숙박업과 유통과 물건의 저장과 보관을 담당했던 객주라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아 넘기게 돼요. 그럼 객주는 물건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보따리 장수들인 행상이 찾아오면 그 물건을 넘겨주게 돼요. 지게에다가 물건 잔뜩 지고 시장 돌아다니면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 행상이거든. 이 행상들이 여기서 물건을 떼어다가 5일장, 7일장 이런 데들을 전국 단위로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조선의 소비자들에게 팔게 되는 거지. 이러한 중간 상인들의 역할을 거쳐서 일본인들과 조선의 소비자 사이에 이러한 거류지 무역의 형태가 발달을 하게 됐어.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야. 조선에서 생산한 쌀, 생산자들도 물건을 행상들에게 팔아 넘겨. 행상들이 지게에다가 쌀을 이그지고 옮겨가지고 객주에게 넘겨. 객주가 일본인들이 들어오면 그때 팔아 넘기게 돼. 그래서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에게 수출했던 대표적인 상품은 쌀과 같은 곡식이 있고, 반대로 일본인들이 조선인에게 팔아넘겼던 물건 중에 대표적인 건 뭐가 있었냐? 영국산 면제품이 있어. 영국산 면제품은 조선에서 생산된 국내산 면제품에 비해 훨씬 가격은 저렴한데 품질은 훨씬 우수했어.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이걸 조선에다가 팔면 조선의 소비자들은 같은 조선인들이 생산한 국내산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저렴한 일본인들이 파는 저 제품을 사게 됐던 거지. 이러한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항 이후에 거류지 무역이 발달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객주나 행상과 같은 중간 상인들이 큰 역할을 수행했다. 3번에 보시면 일본인들은 영국산 면제품을 조선에 팔았고 조선의 곡물을 수입해 갔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조선의 국내 면포 생산 공장들은 전부 타격을 입게 되었고 조선 내부의 쌀은 부족해지면서 곡물 가격이 폭등하는 문제점이 생기죠. 이 시기에 수출 총액과 수입 총액의 도표를 비교해 보면 가장 수출이 많이 된 품목은 뭐가 있어? 쌀이나 콩과 같은 곡식, 잡곡류들이 있죠. 반면 가장 많이 수입을 한 물건 중에는 면제품이 가장 대다수. 그치? 이게 바로 영국산 면제품일 거야. 일본이 팔아넘기는 거. 자, 그 다음 이모군란 이후의 시기로 넘어가게 되면 조청상민 수료무역 장정을 체결하면서 경제적인 양상이나 특징이 조금 바뀌게 돼요. 조청상민 수료무역장정 이런저런 특징들이 참 많아서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데 4조의 내용을 보시면 허가증을 발급받은 상인들은 내지로 들어갈 수 있대. 앞선 상황이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일본 상인들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영역에 제한이 있어서 내지로 들어갈 수 없는 애들이잖아. 그치? 근데 조청상민 수료무역 장정 때 청상인들은 허가증을 발급받았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바로 조선인들과 내지 깊숙이에서 컨택을 할 수 있었어. 엄청난 혜택이지. 청나라는 그래서 시작부터 제약 없이 허가증만 있는 애들은 전부 내지 통상을 하면서 조선인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조선인도 마찬가지로 허가증 발급받아서 들어온 청상인들을 바로바로 만날 수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전 시기까지, 이 개항 이후의 시기까지만 해도 일본의 경제적 침탈이 가장 두드러졌었는데 이 시기로 넘어오게 되면서 조청상민 수료무역 장정 때문에 일본뿐만 아니라 청나라까지도 조선에 침투를 하면서 일본 상인이랑 청상인들 사이에 경쟁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 맺었던 조일수호족의 소개학을 보시면 간행 이정을 50리로 확대했대. 이전엔 몇 리였어? 20?
10이었어. 10을 50으로 확대한대. 그럼 대략 한 5배? 이만큼? 이만큼의 영역까지 넓어진 거잖아. 그치? 간행이정이 이만큼 확대되니까 내지 깊숙이 산골짜기 끝까지는 못 들어가도 일본 상인들이 어느 정도 요런데 거주하는 조선인들과는 직접 만날 기회가 넓어지게 된 거지. 그래서 간행이정이 50리로 확대되면서 내지 통상이 허용되어 가는, 확대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뭐 2년 뒤에는 100리로 간행이정을 더 늘리겠다라고 했지만 그 2년이 되기 전에 조일통상단정을 사실은 체결해. 여기에서 42조에 보시면 최혜국대우 조항을 넣었어. 최혜국대우가 뭐였지? 다른 거 그렇지. 다른 나라가 더 좋은 내용이 있으면 복붙해서 우리도 쓸 수 있다. 그 내용이잖아. 그치? 이 최혜국대우 조항을 빌미로 해서 일본은 어떠한 요구사항을 들이밀었냐면 이거. 허가증 있으면 내지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일본 상인들에게도 달라라는 요구를 하게 돼. 그래서 청나라 상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때 일본 상인들도 이제는 더 이상 중간 상인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 조선 상인들과 만날 수 있게 돼. 그러다 보니 이러한 객주나 여각의 객주나 행상이나 이런 사람들의 역할은 점차 사라지게 되고 거류지 무역이 아니라 거류지에 관계없이 내지 깊숙이 자유롭게 침투할 수 있는 내지 무역이 확대될 수 있었던 거죠. 조일통상 장정에서는 그 이외에도 관세를 처음으로 언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을 했고 광공역이라는 내용도 담고 있어서 앞서 무제한으로 쌀이 유출됐던 문제점을 조금 긴급할 때는 스탑시킬 수 있도록 곡물의 유출을 방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걸 규정을 했죠. 그래서 이 시기의 특징을 보시면 내지 무역이 발달을 했어요. 내지 통상이라고도 하는데 내지 내륙 깊숙이 들어와서 무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중간 상인들이 역할을 상실하면서 몰락을 하게 되었고 일본뿐만 아니라 청나라까지도 조선에 침투를 하면서 두 나라 사이에 경쟁 구도가 생겼다. 청나라가 일본을 누를 만큼 압도적인 위치로 점점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영국산 면제품을 이 청나라도 조선에 판매를 했기 때문이야. 근데 똑같은 영국산 면제품을 팔았어. 근데 일본은 유통 경로가 복잡해서 청나라보다 비쌌고 청나라는 영국산 면제품을 영국에서 직수해왔기 때문에 조금은 저렴했어. 그러니까 같은 물건을 파는데 일본 놈들이 파는 건 10,000원짜리고 청나라 애들이 파는 건 3,000원짜리야. 그러니까 조선인들은 당연히 얘네가 파는 걸 사겠어, 얘네가 파는 걸 사겠어. 청나라 걸 사겠지. 그래서 갑신정변 이후 요 84년 3년 요때는 8대2의 비율로 일본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 청나라는 이제 막 조선에 진출하는 단계였으니까. 근데 청나라가 판매하는 영국산 면제품이 인기를 끌기 시작을 하면서 점차 비중이 늘어나. 그래서 청일전쟁이 터지기 직전 경쟁이 가장 심각했던 그 시절에는 5대5의 비율을 유지할 만큼 청나라가 점점 조선 내부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시기가 바로 이 중간 시기. 청나라가 점점 영향력을 확대해 갔다. 그 다음 아관파천 이후를 볼게요. 아관파천 이후에는 최혜국대우 조항을 빌미로 일본과 청나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구 열강들까지 조선의 침투를 가속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내지 통상을 요구하게 되고요. 아관파천 직후였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누구? 러시아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일본도 무시할 수 없었죠. 이미 배웠지만 한반도를 X자로 가로지르는 4가지 철도 부설권을 전부 다 일본이 이 시기 장악을 하게 되었고 토지 침탈을 위해서 동양척식 주식회사도 수립을 하게 됩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일본이 토지를 막대하게 다 빼앗아 그 다음에 그거를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관리하게 해. 관리가 뭐냐면 여기서는 그거를 일본인들에게 헐값에 팔아 넘기는 걸 관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토지를 조선에서 싹 다 빼앗아서 동척에다가 맡기면 동척은 싼 값에 일본인들에게 조선인들의 땅을 계속 팔아 넘기게 되는 거지. 이러한 방식으로 일본은 철도랑 토지를 야금야금 빼앗아가기 시작을 했고 아관파천 직후에 서구 열강들까지도 조선을 얕보게 되었다.
여기서 서술형을 뭘 냈냐면요. 첫 번째 4점짜리 질문. 개항 직후 조선과 일본 사이에 거류지 무역이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논술하시오. 누구랑 개항 직후 조선과 일본 사이에 거류지 무역이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논술하시오. 단, 조약의 명칭 한 가지, 그 조약의 내용 일부를 활용할 것. 답을 뭐라고 써야 될까, 얘들아? 그치, 조일수 조교 부록을 체결하여. 답 안 쓸 거야? 간의 인정 심리. 간행이정이 심리로 규정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잘 들어올 수 있어. 잘 들어올 수 있었다고? 잘 못 들어올 수도 있잖아. 중간 상인이 그 중간 상인을 거쳐야만 네. 조선의 조선의 상인들과 직접 교류가 가능을 했다. 그래서 뭐가 발달했다? 거류지. 거류지 무역이 발달했다. 그렇게 써야죠. 그렇죠? 근데 이건 예시죠. 그쵸. 우리 무역 규칙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잘 만들어 보세요. 답을. 알겠죠? 오. 이게 4점짜리고요. 나머지 4점짜리. 이모군란 이후 조선과 일본 사이에 내지 무역이 확대될 수 있었던 이유를 논술하시오. 이게 뭐야? 네. 이모군란 이후 조선과 일본 사이에 내지 무역이 확대될 수 있었던 이유를 논술하시오. 단, 조약의 명칭 한 가지 이상과 그 내용의 일부를 활용해서 쓸 것. 이번엔 뭐라고 서술해야 될까요? 뭘 언급할 거야? 셋 중에 일단? 일단 질문을 잘 읽어. 조선과 일본 사이에 내지 무역이 확대될 수 있었던 이유를 쓰라고 했어. 조일소 조교 속약을 체결하여 간행이정이 간행이정이 50리로 확대되어. 네. 내지 통상이 확대되고 있었는데 그렇지. 이제는 중간 상인 없이도 간행 내지 무역이 가능해졌다. 그치? 얘들아, 조일 통상 장정을 활용해도 답이 될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조일 통상 장정에서 최곡대우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일본이 뭐려고 했어? 이걸 바탕으로? 청나라처럼 허가증을 받으면 내지로 들어가서 무역을 할 수 있게 인정받았다라고 요구를 했다. 그러니까 조선과 일본 사이에 뭐가 확대될 수 있었다? 내지 무역이 확대될 수 있었다. 그렇죠? 뭘 활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이상만 정확히 활용해서 쓰시면 돼요. 뭐 이런 뉘앙스로 내렸다 이런 거예요. 이게 방금 불러드린 그 질문이 정확한 질문이에요. 이렇게 알려줘도 돼요? 잘 써보세요. 시험 무적은 아니죠? 아니에요. 36 정도까지 시험 보면 할 예정. 무슨 거?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조약의 명칭 하나는 꼭 넣어야 될 거고 그 조약의 내용도 서술을 해서 이 조약이 이런 내용 때문에 라는 식의 언급이 있어야 될 거고 이러한 조약의 내용이 거류지 무역 또는 내지 무역과 어떤 연관성을 지니는지 유기적으로 서술하셔야겠죠. 그래서 진짜 이것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4점 4점. 이런 뉘앙스라는 게 아니고. 정확히 이 질문을 냈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우면 이렇게 그냥 빵점 대비로 그냥 알려주는 거.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일 거야. 아마. 아마. 알려줘도 뭐 10민지, 50민지, 20민지, 100민지 다 헷갈려서 다 잘못 쓰시겠죠 뭐. 그죠?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일제의 금융 및 재정의 장악. 메가타가 보이네요. 메가타. 아까 정치공은 와, 써있어 얘들아. 재정공은 그렇지. 재정공은. 외교공은 외교공은 누구였지? 스티븐슨. 스티븐스.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메가타는 재정고문이었는데 재정고문 타이틀에 걸맞게 경제, 재정, 금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했어요. 메가타는 조선을 식민지로 경영할 때 드는 비용을 일본에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조선 내부에서 돈을 마련해서 경영 비용을 대고자 했어. 그래서 가장 먼저 제1은행 경성지점을 국고로 삼아
그래서 조선의 국가 재정을 꽉 통제하게 되고 조선의 황실의 재정을 이 제자가 아이 제자로 바꿔주세요. 오타네요. 황실의 재정도 축소시키고 국유화시킴으로써 조선에서 굴러지고 있는 돈들을 꽉 장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1905년에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했어요. 명분은 화폐 제도가 문란하다라는 게 명분이었는데 실질적인 의도는 조선의 화폐 체계를 일본의 화폐 체계 속에다가 예속시키기 위함이야. 나중에 식민지가 되면 일본과 조선이 거의 하나의 국가인 것처럼 굴러가면서 교류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환전을 하고 물건을 살 때마다 돈을 바꿔치기 하고 너무 번거롭잖아. 그래서 화폐를 통일시키고자 했던 거야. 그래서 조선의 은 본위제를 일본의 금 본위제로 바꿨어. 그리고 일본의 제1은행권이라고 하는 화폐를 법적인 공식 화폐로 통용을 시키고 조선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백동화라고 하는 화폐는 사용을 금지시키게 되죠. 그래서 그 백동화는 상태에 따라서 유예기간을 주고 상태에 따라 갑, 을, 병 3단계로 구분을 해서 상태에 따라서 차등 교환을 해줬어. 그 밑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백동화는 상태가 아주 양호해서 갑등급을 받았을 때 그거는 이전 오리의 가치로 환전을 해주었고 상태가 좋지 않은 건 을 단계로 평가를 받아서 을종의 백동화의 경우에는 대상 1점으로 교환을 해줬어. 이전 오리랑 1전을 비교하면 가치를 많이 깎아먹은 거야. 가장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병종으로 판단을 하였으며 이 병종은 교환해주지 않았다. 지금은 동전을 되게 견고하게 잘 만드니까 뭐 떨어뜨린다고 이게 깨지거나 휘어지거나 뭐 그러진 않잖아, 그렇지? 근데 저 당시에는 지금보다 화폐 제조 기술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농민이나 상인들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지갑도 없이 그냥 보따리 같은 데다가 동전을 마구마구 담아서 막 굴리면서 다녔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깨어진 거, 휘어진 거,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게 스크래치가 많이 간 것 이런 것들이 많았대. 근데 하루아침에 교환하라고 했어. 상인들, 농민들이 열심히 모은 동전 꾸러미를 가지고 와서 바꿔달라 그랬는데 싹 다 병종의 평가를 받아버렸어. 그럼 또 어떻게 돼? 그 돈이야 이제부터? 쓰레기죠. 쓰레기지. 고철 쓰레기가 된 거지. 무거운 쓰레기가 된 거야.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일본의 제1은행이 대한제국의 중앙은행 지위를 확보한 건 당연한 말이고 백동화의 평가가 깎였어. 그것 때문에 교환을 거부당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상공업자 같은 사람들은 돈을 막 굴리면서 상태 좋지 않은 동전들만 가지고 있어서 몰락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동전을 이만큼 모아서 이젠 좀 먹고 사는가 보다 했더니 그 교환을 거부당하면서 하루아침에 그지가 된 거죠. 그리고 사업 자금을 전부 일본의 차관으로 충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점차 빚더미에 앉게 돼. 화폐 정리 사업을 추진하는 돈을 일본이 빌려줘서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000만 원이 넘는 빚이 생겨났고 이게 추후에 빚을 갚아보자라고 하는 국채보상운동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죠.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날 당시에 국가 빚이 1,300만 원이나 될 만큼. 이번에 출제됐었나? 모의고사에? 국채보상운동? 안 나왔나? 안 나와. 그래서 막 금반지 팔고 가락지 팔고 뭐 금주하고 뭐 해서 뭐 빚을 갚자 뭐 이런 내용 다음 시간쯤 배우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적인 침탈이 가속화된 상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이건 내일이에요? 그거 그냥 참고 자료예요. 프린트랑 내용은 똑같거든요. 참고하실 용도로 보세요. 한번만 이렇게 눌러줄래?